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여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팀장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항상 열정적인 남자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좌우지간 뭐 안 좋은 얘기가 켜켜이 쌓이면서 이제나 저제나 있는데 방송하는 오늘 월요일 날 거의 4% 넘게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뭔가요? 해석을 이제부터 적어도 반등이 나오는 건가요? 첫 번째 바닥은 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방송 대본을 이제 주말간에 만들었을 때는 너무 악지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SK하이닉스에 대한 좀 너무 긍정적인 뷰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차익실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뇌피셜로만 이야기를 하던 부분들이 뉴스로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SK하이닉스랑 어깨를 나란히 할 거다라는 뷰가 대략적으로 한 8월 중순쯤 그때 이제 콜테스트에서 이제 젠스당 CEO가 그 삼성전자 부스 방문해가지고 서명을 한 게 8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10월 말이니까 2달하고도 1, 2주라는 시간 지났는데 그동안 삼성전자가 묵묵부답을 했어. 근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4% 넘게 반등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주말간 나왔던 게 뉴스가 이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을 틀렸다라고 반성문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단기전의 차익실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4%가량 반등을 했길래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우리 한국증권TV 녹화 오기 4시간 전까지 삼성전자라는 검색어로 계속 검색을 했는데 긍정적인 뉴스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두 가지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슬림의 출시 기간이 늦춰졌다라는 게 이게 좀 악재 좀 불확실성 제거의 하나. 그다음에 뭐 QLED, OLED TV가 해외에서 있다 호평을 받았다라는 게 저는 이게 뭐 어차피 삼성전자 보신 분들이 HBM3랑 뭐 HBM4 이런 걸 보고 있는데 LED TV가 잘 팔렸다고 저가 매수 할까? 근데 그나마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임원 이제 정정 단행이 거의 끝났다. 그래서 이것도 이건 내피셜이니까 전 들은 게 없는데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 인건비가 꽤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원래 이제 단기 순이익이 약 10조대 중반 나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9.1조대 나왔고 아직 확정 실적 발표 안 했으니까 주요 왜 이렇게 예상치 대비해서 1조나 실적이 덜 나왔냐라는 이야기를 삼성전자가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선배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최근에 그 삼성전자 내부 분위기를 보니까 조금 임원분들 물갈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임원분들에 대한 그 약간 퇴직금 이런 게 좀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 뇌피셜이고요. 근데 요거 나왔죠. 임기 만료 대기업 CEO 515명 중에 삼성전자 사내이사 4명 중 3명 꼴이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퇴사를 하셨으니까 퇴직금을 주고 이런 게 노출이 됐을 때는 이제 많은 투자분들께서 불확실성 제거 일원으로 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 임원 4명 중에 3명이 물갈이 되셨다고 하는 게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에 전 25% 영향력을 줬고 나머지 75%는 이 모건 스탠리가 정말 헛다리 짚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대한 바닥 대비해서 기존 반등에 대한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쓴 사람은 잘렸대요? 그런 걸로 자르는 경향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리포트 잘 썼다고 이제 상여금을 주지 않듯이 못 썼다고 이렇게 뭐 문책이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호재는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좀 빠진 거고 이제 엔비디아로의 납품 얘기가 이제 좀 흘러나왔고, 그리고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부문별로 발표를 하면서 뭔가 조금 주주하는 책이든 뭐가 됐든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반면 수급은 지금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에 이게 수급 집계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HTS 보면 기관은 270만 주 기관이 엄청 샀는데 외국인은 순매수가 하지만 순매도였고 순매수로 지금 잡히는데 크지 않거든요. 외국인은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연속성을 좀 그죠? 확인해서 연속성을 좀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뭐 V자로 가면서 다시 아직 6만 원 몇인데 그죠? V자로 가면서 7만 원, 8만 원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 제가 대본을 썼거든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33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까지 순매도였으면은 34거래일인데 다행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됐습니다. 근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매수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 역시도 만약에 오늘이 삼성전자의 바닥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으면 이 자리 없습니다. 당장 매매하러 가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10년간의 경험을 봤을 때 삼성전자 바닥을 다지려면 한 3일 정도는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HBM3 이 콜테스트에 대해서는 통과 뉴스가 좀 가장 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 수급을 매일 본다. 그래서 삼성전자 결과론적으로 33거래일 연속 순매도지만 우리가 창구를 통해서 수급을 체크하고 예상하고 그다음에 10시 반 뭐 11시 20분에 발표되는 가수수와 다 봤을 때는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뭐 코스피 전기전자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순매수 시작했던가 아니면 이 삼성전자 창구를 봤는데 외국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후까지 지속이 못 되고 순매도로 전환됐던 이력들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9.1조 원이나 실적을 발표했을 때 최대 이제 확정 실적이 나왔을 때는 뭐 DS 부분 얼마, DX 부분 얼마, 디스플레이 얼마, 뭐 그다음 모바일 AP 얼마 이런 식으로 실적을 분배를 하는데 확정 실적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근데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의 이 비중 봤을 때는 DX가 70%, DS가 30%이기 때문에 이 9.1조에서 70%인 뭐 6조대를 이제 DX를 주고 3조대를 DS를 줬을 때는 2분기에는 DS가 4조대가 나왔으니까 3조대로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고 각 사업 분야에서 가져갈 만한 이익에서 이렇게 조금씩 떼가지고 이제 임원부들 인건비를 줬을 거다라고 추산을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임직원 4분 중에 3분이 갈려 나갔다. 이런 뉴스가 확정적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는 하나 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기술적 반등은 뭐 삼성전자 뭐 6만 원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너무나도 주가 많이 빠져서 PBR이 1점대, 1.2대 나오고 뭐 간혹가다 5만 6천을 때는 막 0.9까지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PBR이 1.2로 나오니까 현재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는 뭐 6만 초반대까지 나올 수 있지만 이 6만 원 중반대를 넘어서 7만 원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HBM3E 이제 저가형 모델뿐만 아니라 뭐 8단이든 12단이든 콜테스트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이제 7만 원 넘어가는 그런 길로 보인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이제 정리된 게 맞네요. 외국인들 14만 8천 주 샀네요. 근데 뭐 최근에 판 게 엄청 많거든요. 그죠? 하루에 뭐 70만 주 막 100만 주 넘게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오늘 그렇게 삼성전자로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업황 자체가 겨울론이 계속 있었는데 모건 스탠리는 좀 꺾었고 네. 결국은 근데 이제 그 소위 레거시까지 같이 좋아지는 기대감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향 혹은 HBM, AI 쪽으로는 상승세가 분위기가 좋다 이런 거죠. 네, 저는 긍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에 예상했던 것 대비해서는 조금 목표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목표가를 낮춰야 된다는 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바닥에 내려왔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다 바닥이기 때문에 사되 예전처럼 뭐 반도체를 가지고 뭐 수익을 나 50% 가져갈 거야. 아니면 엔비디아에 따라서 100% 가져갈 거야. 이러기에는 조금 확인해야 될 게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는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어떤 글로벌 IB들이 내놓은 리포트를 많이 보거든요. 일단은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런 뉴스 많이 나왔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 목표가 뭐 $160,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 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뭐 H100이나 B100이 뭐 3년치 수주가 다 갔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HBM3가 뭐 3년치 수주가 다 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이 HBM에 대한 전망에 대한 뉴스 뭐 리포트 이런 걸 보시면 한 1년 반치 정도 수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년 반치란 수주 불과 6개월 지났는데 3년치 수주가 1년 반치 수주로 줄었다는 것은
뭐 실적이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 2분기에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예상했던 실적 대비해서 이 AI 분야에서 실적이 10분의 1 토막이 나면서 이 정도 수준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렌드포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트렌드포스가 한 2주 전에 이 HBM에 대한 시장 전망을 내놨고 네. 4월 달에도 시장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전망치가 달라졌어요. 제가 공부를 해왔을 때는 이번에 2주 전에 SK하이닉스 잠정 실적 발표 전에는 트렌드포스가 2025년 HBM 시장 규모를 467억 달러 잡으면서 하나로 따지면은 64조 4천억 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 기준에서는 156% 증가할 수치고 엔비디아 비중이 73%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이걸 이제 석 달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석 달 전에는 이 트렌드포스가 뭐라고 했냐면 200% 증가할 거라고 했어요. 2025년에 200%. 그러면은 이제 달러로 하면은 640억 달러고 이때는 엔비디아가 90%의 GPU를 차지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달라진 거죠. 200% 성장하긴 증가해서 하는데 성장률이나 엔비디아의 그 점유율은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왜 저는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이런 전망치가 꺾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망치가 우리 구독자분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망치가 꺾였다는 것은 투자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낮춰야 된다는 보시고 2차 전지랑 마찬가지로 AI도 분명히 성장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2025년에 달성할 거다라고 봤던 전망치 2026년, 2030년까지 달성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전망치가 실질적으로 이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빅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들이 약간 좀 쉬쉬하는 거죠. 근데 쉬쉬를 하면서도 뭐 MS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우리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네. 투자할 만하다 하고 지금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이제 통신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뭐 전력량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약 15기가와트시나 30기가와트시가 필요한데 이 1기가와트시의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약 15억 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하면은 거의 한 100조, 150조 달러 정도 되는데 MS나 알파벳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지만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이번에 MS랑 블랙록이 또 AI 투자 펀드 만들었는데 40억 달러 정도 이제 형성한다고 했고 이거를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펀드 규모를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를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대비해서 3분의 1, 3분의 2가량의 펀드 형성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에 예상했던 그 설비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설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목표가는 낮춰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정리 좀 하죠.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142달러예요. 네, 최고가 찍고 거의 최고가 수준인데 엔비디아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성장하긴 하지만 점유율이라는 게 빠진다고 하면 지금 투자 부담스러워요?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보유기간량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살까요 말까요면은 사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보유해야 됩니까?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퍼가 지금 보니까 55에서 6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성장성이 1년에서 1년 반 이상 담보된 종목이라 했을 때는 부담되지 않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우리가 선례의 교과서인 2차 전지라는 걸 봤을 때 산업이 극도로 위축이 되면은 이 55라는 게 결국 높은 기업 가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AI는 저도 사실 2차 전지가 이렇게 빨리 미끄러질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근데 AI는 이 투자한 대금의 아웃풋이 10분의 1밖에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MS랑 알파벳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 것 치고 실적이 10분의 1밖에 안 나왔다라는 뉴스를 봤을 때 덜컹했거든요. 이들도 2차 전지처럼 위축이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지금도 엔비디아가 1년 반치의 수주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검색을 해보면은 인도의 최고 갑부인 안바니가 소유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가
이제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GPU를 쓰겠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소버린이라는 덴마크 기업도 AI 슈퍼컴에 엔비디아 거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는 네. 엔비디아 실적 추이는 1년 반 정도는 더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꾸준하게 엔비디아 수주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를 너무나도 강하게 말씀드리면 몰빵하실까 봐 좀 걱정되는데 네네. 내가 엔비디아를 비중을 한 10에서 20% 하고 기술적 분석해가지고 142달러, 140달러, 뭐 138달러 그래가지고 12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분할 매수해가지고 1년 반을 보유할 거다. 이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막 대판 싸워가지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GPU를 뭐 수출을 다 막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곤란한 상황이 오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건 엔비디아도 야금야금 예. 매출 총 이익률이나 단기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 증가폭도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만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투자 가능하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끄는 게 우리가 어쨌든 엔비디아가 오늘 주로 얘기할 건 아닌데 이제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네, 엔비디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여쭤본 건데 너무 이제 질문을 하는 것보다 너무 공부가 스터디를 많이 하셔가지고 디테일하게 자세히 그렇습니다. 자세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시간이 또 그래서 끊었고요.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삼성전자 매수는 아직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나오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를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정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 아마 2주 뒤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과 이 2주 뒤 안에 삼성전자가 우리 좀 일회성 비용 다 떨어냈다. 그 다음에 HBM 콜테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 나왔다. 이런 뉴스 나왔을 때 바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SK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SK하이닉스가 2024년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아마 1등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3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뭐 1등은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삼성전자의 DS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실제 그 영업이익수는 이겨버렸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이제 하나로 따지면 2조 원대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겨버렸습니다. 근데 이 SK하이닉스가 올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HBM3E 8단과 12단 양산에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 있고 HBM3E 8단 같은 경우는 4분기에도 이제 수출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SK하이닉스가 여태까지 올해 상반기부터 3분기까지 걸어온 길을 봤을 때는 실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12개월 선행포가 7에서 8 정도였는데 3분기 실적 발표하고 12개월 선행포가 5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지금 기관 순매수 거의 2주 가까이 넘게 들어왔고 삼성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도 한 4에서 5월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면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투자적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다는 거고요. 소부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소부장 관심주 있으면 짧게 좀 봐주십시오. 네. 네, 확실히 좀 SK하이닉스랑 관련이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에이즐랜드나 테크윙 이쪽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에이즐랜드 같은 경우 당연히 뭐 TSMC가 옆에 있고 테크윙 같은 경우도 분기 실적은 적자 나오고 있는데 이 SK하이닉스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이 SK하이닉스가 강세 볼 때 낙수 효과를 얻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제 분기 실적 적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흑자 종목만 좀 투자하신 분들께 좀 권해드리기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나마 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랑 PSK 홀딩스고요. 네. PSK 홀딩스 같은 경우가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는 PSK 홀딩스를 탑픽으로 꼽으려고 합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 관련해서는 분기 실적이나 연간 실적 관련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영국의 이제 사모펀드인 벨리 기포트가 꾸준하게 지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매출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약세를 보일 때는 조금 그 낙수 손실을 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PSK홀딩스가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 PSK홀딩스는 정말 저는 스몰 SK하이닉스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1조 원이면서 SK하이닉스가 우상향 기조 보여줄 때는 같이 동반 수요
움직이는 모습이고 오늘 일봉은 음봉입니다. 근데 뭐 SK하이닉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간의 키 맞추기가 나오면서 PSK홀딩스도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이 후공정 패키징 장비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관련 낙수 효과 얻을 거고 SK하이닉스랑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기 때문에 저는 PSK홀딩스를 오늘의 탑픽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얘기는 뭐 매번 짚어주시고요. 어려운 구간을 지나서 꽤 반등 또 조금 이제 쉬는 그런 구간인데 역시나 뭐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혹은 노이즈 정책 얘기를 2차전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참 기자분들도 주말에 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일이 되니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일을 안 저도 하죠. 주말에 이제 방송 준비했을 때는 제가 뭐 미국 현지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냥 뭐 이렇게 베팅 사이트나 언론 가가지고 검색을 해보는 게 다지만 확실히 주말간에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좀 우세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녹화일로는 월요일인데 아침에 새벽 5시랑 6시부터 뉴스가 마구마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억만장자 81명이 이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52명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 그다음에 이 퍼센트는 아직은 트럼프 후보랑 해리스 후보가 좀 비등비등하지만 근소하게 해리스 후보가 퍼센트가 올라갔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총 3가지 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실적 발표했거든요. 예. 잠정치 실적 발표한 다음에 확정치 실적 발표했고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목표치 상향 리포트 그다음에 오늘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지지율 변화가 있었는데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오늘 2차전지 투심 개선에 영향을 한 15% 줬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또 15%. 하지만 오늘 2차전지 시세 70%는 해리스 후보의 이 지지율 상승이 만들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선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되면 부담스럽고 해리스의 지지가 올라가면 이제 대한 기대감이 있고 네. 그러면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 둘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해리스가 될 때 또 트럼프가 될 때 2차전지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네. 매매 텀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선거 전까지 저는 사실은 이제 2차 전지만 거의 15번 녹화를 했기 때문에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구독자분들께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면서 작년 상반기랑 작년 하반기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올해 4월과 6월부터 2차 전지를 사신 분들은 수익 중이시거나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2분기에서 3분기 넘어오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드라이빙을 걸 수 없다라고 보는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에서 나왔지만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퍼포먼스가 다소 좀 아쉬웠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2차 전지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2차 전지가 실적 개선을 확인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처럼 강한 순매수를 넣어줬기 때문에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대선이 1주 반 정도 남았는데 4월과 6월 달에 어떤 2차 전지 3분기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약 2주 정도 쉬었어요. 2주 정도 쉰 다음에 오늘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뉴스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를 1년 반치를 보면 아직도 바닥이지만 6개월치를 보면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등 나온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중상단부에 있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거의 박스권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양극재나 리튬 관련 종목들은 박스권 중단부에 있기 때문에 내가 2차 전지를 지금 사서 대선 전에 팔까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권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로 매매 스킬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2주 동안은 그냥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선 끝나고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2차 전지는 2030년 늦으면 이제 2030년 빠르면 뭐 2028년까지 꾸준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 판단되는데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지금 이 IRA에서 주고 있는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이 퍼센트는 그대로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설마 저는 IRA를 폐지는 못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미국 기업이 아닌 기업들한테는 이 세율 특혜를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약간 좀 테슬라를 좀 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IRA를 수혜를 얼마나 줄일지는 뭐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 네. 알 수 없지만 투자 전략은 미리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성하고 있는 AMPC 한 네. 25% 정도로 이제 4분의 3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이 기대 수익률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선 전략 잡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에 비치는 이슈들 두 번째는 테슬라인데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본업 부분에서 좋아지는 거고 여담인데 그 트럼프가 되면 테슬라 이제 급등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투자자분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네. 일론 머스크 CEO는 전기차를 운용을 하고 있고 물론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은 아니고 뭐 로봇 기업이다라고 보신 분 계시고 AI 기업이다라고 보신 분들 계시고 우주항공 방산 기업이다라고 보신 분 계시는데 저는 그래도 매출 비중이 전기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기업으로 보는 게 맞기 때문에 트럼프 대선 후보를 이렇게나 강하게 지지한다?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테슬라가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트럼프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래도 뭐 독일 3사는 찍어 누르더라도 뭐 포드나 뭐 GM이나 뭐 테슬라 같은 미국 기업은 챙겨줄 네.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가 주목받고 오르는 거는 국내 2차 전지주들에게 이전처럼 직접적인 적은 아니더라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100의 영향을 예. 줬다라고 한다면 전 지금은 한 25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를 보더라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 실적 향상세를 보여줬는데 똑 떼보면 전기차는 1%,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는 20% 실적 향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제 좀 나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사실 ESS를 보려고 했었는데 ESS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매매 잘하신 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뭐 LS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아무래도 전구체라든가 뭐 양극재라든가 리튬 이쪽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PPT에도 안 넣었고 오늘도 뭐 방송하려고 말씀 안 드렸지만 이 테슬라를 전기차로 보시지 않고 ESS로 보신 분들은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뭐 LS 머티리얼즈 보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음에 LG엔솔 실적인데 이건 결국 뭐 셀업체들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나오는 거니까 2차 전지 지금 전략 점검을 하겠습니다. 셀사부터 볼게요. 결국 뭐 최근에 주도하고 있는 건 어쨌든 간에 LG에너지 솔루션이고 오늘 보니까 삼성 SDI도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 구독자분들을 뭐 기만하고 막 희망 고문하고 그럴 생각이 없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를 드라이빙을 걸기 위해서는 3분기에 네. 실적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회복이 안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7% 하락을 했는데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120% 상승한 거는 괄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저효과라는 거죠. 2분기에 분모가 엔솔 얘기죠? 네, LG 엔솔. 예. 기저효과. 2분기에 이 커다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이 2분기에 갓 흑자를 기록을 했으니까 네. 옛날에 저는 막 현대 에버다임 볼 때 현대 에버다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실적이 400% 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있는 거 우하고 딱 눌러봤는데 전년 당기순이익이 2억이더라고요. 네. 근데 2억이 20억 당기순이익을 찍으니까 400% 됐다 이런 네, 이야기겠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2억이 20억 되면 1000%죠. 1000%. 아, 네. 예를 들면 그 정도로 네, 조그만 게 이제 조금 늘었는데 이전에 워낙 작아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기저 효과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전분기 대비해서 뭐 120% 상승했는데 왜 주가 이 모양이라고 네. 하면은 나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정도 시작 발표인데 그 이상의 주가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면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좀 절충을 네.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보수적인 이야기를 드리지만 2차 전지에 대해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본 게 수주를 봤는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포드가 이제 13조 규모의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줬다고 했을 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갖고 있는 2024년 매출의 15% 비중입니다. 그러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에 올해 대비해서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포드한테 얻은 수주를
6, 7개 이상 받아야 되는데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대한 수주는 사실 GM이랑 포드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 수주는 자율 공시이기 때문에 이 공시 탭에 보면은 자질구레한 단일 공급 계약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굵직굵직한 공급 계약을 다 합쳤을 때 올해 이 매출액을 증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2024년이 2달 정도 남았으니까 뭐 서프라이즈한 모습 나오고 굳이 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강세 보였을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필요 없겠지만 오늘 강세를 보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저는 70% 이상이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삼성 SDI는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8%로 올랐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볼만한 실적이 없겠지만 이 스텔란티스한테 가는 이 공장 가동이 이 삼성 SDI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푸조라고 볼 수 있는 PSA랑 그다음에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합작 법인을 한 거고 이 합작 스텔란티스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에 동반 수혜를 줍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필두로 이렇게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점을 잡은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기 고점을 돌파했다가 잠깐 조정 밀렸다가 오늘 그 스텔라티스 뉴스 나오고 해리스 후보 뉴스 나오면서 맥점을 잡았으니까 저는 우리 TV 이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저는요 약간 좀 다이나믹한 매매를 선호합니다라고 하신 분들께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고 있고요. 삼성 SDI 간만에 공략할 타이밍 나왔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LG 엔솔보다도 삼성 SDI나 이노베이션이 더 강하게 올랐어요. 소재지도 얘기하겠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9% 올랐어. 그다음에 LNF가 10%. 그러니까 약간 좀 느낌이 이제 물론 2차 전지가 좋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선에 대한 해리스가 다시 오르기도 하고 테슬라도 올랐고 그다음에 정부가 2차 전지하고 화학 산업 이 개선 방안 발전 방안 내는 그때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오늘의 급등은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의 그 낙폭과대 많이 떨어진 것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기관이 샀다면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시장을 한 2달 가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기관이 저는 고마우면서도 좀 영악하다라고 판단해요. 그다음에 주변에 증권사 지인분들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을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저점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좀 저가 매수하는 모습이고 오늘 양극재에서 탑픽은 저는 LNF인데 시세가 네.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기대감에 따른 반등이고 에코프로 BM이랑 LNF 3분기 실적 전망치 검색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적자 지속이거든요. 근데 적자 폭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를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너 적자 기업을 추천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증권TV 구독자분들 2차 전지 정말 좋아하시고 저 역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난 적자 기업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살 거야 라고 하신 분은 안 사셔도 돼요. 근데 저는 중장기적인 보유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종목 중에서 네. 적자 폭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호재 동반했을 때 거래대금 실린다고 했을 때는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투자 관점은 짧게죠. 단기 수익 관점 보되 드라이빙은 실적 보고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탑픽이라서 다른 종목들도 말씀드릴 거지만 LNF가 먼저 탑픽으로 나왔지만 일단은 3분기 실적은 적자라는 전망치를 다 알아요. 근데 오늘 처음 양봉 나왔고 꾸준하게 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런 해리스 후보 나오면서 바닥에서 눌림목 만들어줬고 리포트 있어요. 근데 리포트가 사실 2주째 나온 거거든요. 테슬라 실적 향상에 따라서 LNF가 추가적 수주가 나올 거다라는 리포트가 2주째 나왔는데 리포트 나왔을 때 시장에서는 아무도 반응이 없더니 오늘 해리스 후보가 지지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을 때는 이 2차 전지의 눌림목을 만들어준 거는 이 실적 전망에 대한 리포트보다 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LNF를 일단은 기초 위치가 너무 좋고 수급이 너무 좋으니까 매수를 했다가 추가 이제 이 리포트에서 말한 LG 에너지 솔루션 혹은 테슬라발 수주가 나오거나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3분기 대비해서 비슷비슷하거나
개선되지 못할 때는 짧게 끝내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셀사하고요. 소재 양극재 업체 가운데는 LLF를 얘기하셨는데 소재 쪽에서 또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 있으면 정리할게요. 네, 저는 뭐 에코프로 BM은 제가 따로 이 PPT에 담지는 않았지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매매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랑 LNF의 리스크는 그거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반도체 공부하시면서 이 산업이라는 게 늘 이 독과점이 있을 수 없고 결국 실적이 나오면 매출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2차 전지 좋아하지만 저는 외면하지 않는 거는 이 완성셀 기업들이 자체 양극재 자회사들을 만들고 있고 테슬라 자체도 만들고 있고 공공연하게 LG 에너지 솔루션, LNF에 대한 이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이제 뭐 CATL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겠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낙폭 과대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업황 전반에 대한 투심 개선 뉴스가 나왔을 때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매수할 때는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삼성 SDI라는 전방 기업이 있고 LNF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전방 기업이 있는데 적자를 흑자로 전환은 못했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고 기술적 위치 너무 괜찮으니까 나는 삼성 SDI가 좋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 사시면 되시고 난 역시 2차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지 라고 하신 분들 LNF 보시면 되시되 매수해가지고 4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비중 관리하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간 변동성 큰 거 좋아하신 분들은 약간 동원 시스템즈나 TCC 스틸 이런 부품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2021년과 2022년에 이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케이스를 만들겠다라고 증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증설 부분이 올해부터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TCC 스틸 연간 실적 보시면 2022년이나 2023년 적자였는데 올해 분기 실적 흑자가 전환됐고 그 흑자가 이 원통형 배터리 이제 그 수주가 실적으로 반영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올해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1년 전, 2년 전에 증설했던 배터리 케이스에 필요한 이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 그 실적이 반영될 거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양극재 탑핑은 저는 LNF 말씀드리고 에코프로 BM 붙여드리고 부품주 중에서는 TC 스틸이랑 동원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올해 뭐 사실 바이오가 꾸준히 그죠? 네. 올랐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센 조정을 안 받고 가는 게 지금 바이오인데요. 바이오 이슈는 뭘 좀 봐야 돼요 지금? 네, 올해 상반기 반도체가 시장을 주름 잡았다고 한다면 하반기 좀 제약 바이오가 주름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제약 바이오 추이는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까지는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근거는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까지 본다고 해서 지금 사가지고 내년 중반기까지 끌고 가기에는 이슈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투자한 이유가 물론 뭐 삼성 바이오스든 뭐 리가켄 바이오든 뭐 알테오젠이든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호재를 다 갖다 주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기준금리는 꾸준하게 뭐 2.0대, 2.5대 이때까지 갈 때까지 꾸준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아이디어로 투자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인하가 살짝만 주춤해도 이제 차익이 나오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종목이 300개, 400개 나오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종목 20개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이 20개 권해드릴 수 있는 20개 종목 중에서 52주 신고가를 안 기록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려야 된다고 판단되고 나머지 380개는 사셔도 되는데 이제 제약바이오한테 늘 발목 잡는 게 적자 기업들이 많잖아요. 적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네. 1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4-5개씩 사라집니다. 거래 정지를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3월에 이제 감사 시즌 오면은 적자 기업인데 기술 특례 상장 아닌데 자금 조달 못한 기업은 이제 막 거래 정지되고 뭐 시장에서 퇴출되니까 내가 이런 공시 체크해 가면서 이 기업이 거래 정지 당할 상인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신 분들은 이 380개 중에서 아직 바닥에 있는 것들 사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내가 만약에 상위 20개 종목을 이제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가면은 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바닥을 제가 잡은 시점도 다 정리해왔습니다. 삼성 바루스 같은 경우는 7월 초, 알테오제형 삼천당자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급상승하면서 이제 바닥을 잡아줬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7월 초, 뭐 12월 말이다, 7월 이후다, 7월 9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거대 시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반도체가 11월에 바닥 잡을 때 이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바닥 대비 한 20에서 30%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 투심이 악화돼 있었으니까 못 사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스 같은 경우 7월 달에 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제 80만 원, 90만 원 돌파해서 이제 7월 달에 이제 100만 원 부근까지 왔었고 이제 100만 원 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랑 삼천당 제약은 작년 12월 말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랑 ADC 같은 경우도 뭐 한올 바이오파마나 뭐 ABL, 뭐 D&D 파마텍, 뭐 샤페론, 뭐 펩트론 이런 종목들도 7월 달에 거대 시세 만들었고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이제 렉나자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한 건 사실 7월 이전이었는데 마일스톤 수령하면서 리밸류에이션 되면서 시세 나왔던 종목들은 이제 7월에서 9월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 녹화본 보시고 나서 제약바에 몰빵하실까봐 제가 또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연준 이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뉴욕 시장이 50pp 비컷을 했습니다. 50pp 비컷을 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뭐 CPI라든가 PC라든가 그다음에 뭐 졸트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견조하게 나오면서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지금 뭐 4주 연속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물가 지표도 3% 아래로 내려오면서 미국에서 이거 기준금리 한 박자 쉬어도 되겠는데 물론 이 점도표를 보면은 25bp가 여전히 우세하고 기준금리 동결을 하겠다라고 베팅하신 분이 약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10에서 15%란 동결 의견만 나오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제약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약바이오를 사냐 마냐는 전 사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7월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사셨던 이제 다 팔고 없는 분들이나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좋다고 사볼까?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언급드린 종목을 차트를 켜놓으신 다음에 이제 구간별 지지구간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한 3개의 라인 동안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내년 2분기나 3분기까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금리하고의 연동 관계가 그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확실히 금리 인하 시점에 기대감으로 그렇죠. 미리 움직였지만 금리하고 영향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실적은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 아직은 숫자가 안 나오는 데가 많은데 특별히 이제 그 기술 수출하는데 근데 뭐 삼성바이오 같은 거는 실적 잘 나왔죠. 네 맞습니다. 네. CMO 쪽은 어쨌든 숫자가 좀 잡히는 쪽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사 셀트리온을 보더라도 호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이 한 10% 증가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일단 삼성바이오스를 갖고 왔는데 셀트리온은 제가 녹화가 다음 주였으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셀트리온이 음봉이 나오고 있고 이제 박스가 하나부에 도착을 했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물량을 다행히도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셀트리온을 매수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보유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셀트리온 권해드리지만 내가 지금 당장 사가지고 평가 수익 중으로 보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삼성바이오스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오늘 또 칼을 갈고 왔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이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둔 게 저도 4월부터 이제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랑 삼천당 제약을 놓쳤습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이랑 삼천당 제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보통 2차 전지가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제약바이오가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오고 악플도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테오젠 잘 가고 삼천당장은 고점 찍고 많이 밀린 거 아니에요 지금? 고점 찍고 많이 밀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바이오시밀러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 투자분들에 대한 뷰를 다 듣고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이 아무리 성장성이 유망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기준금리 인하가 좀 후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한 부정적인 뷰가 나오거나 실적에 대한 약간 좀
좀 부정적인 뷰가 나왔을 때는 이탈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을 매수해서 손실 중이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알테오젠 일봉 차트를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언제 어느 구간을 TS로 잡냐라고 하셨을 때 TS가 뭐예요? 이제 트레이딩 스탑이죠. 여기를 이탈하면은 그냥 전략 매도하는 구간. 그래서 저는 보통 60일선 이탈하면은 전략 매도 하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블랙 먼데이가 2번 있었습니다. 네. 날짜까지 기억해요. 네. 8월 5일이랑 9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부각되면서 국내 시장 막 4% 5% 빠질 때 그때 알테오젠이 정말 잘 버텼지만 알테오젠도 막 마이너스 8%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한없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테오젠 이제 와서라고 생각하실 거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기관 앞잡이라고 하실 거기 때문에 전 긍정적인 뷰 70%랑 보수적인 뷰 30%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뷰는 오케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종목 얘기를 제가 정리를 왜 말을 끊어 얘기하시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제 역할이 정리하는 거라. 자 그럼 제약바이오는 이슈도 받고 실적도 받지만 제약바이오는 기승전 종목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종목별로 섹터가 다르고 종목별로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약바이오 가운데 주목할 기업. 네. 그래서 제가 보통은 제약바이오도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니까 지금 한 넉 달, 5달 연속으로 계속 제약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제가 CMO도 했었고 그다음에 비만 당뇨도 했었고 ADC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어느 테마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릴까 했었는데 예. 섹터별 대장을 한 게 맞더라고요. 어떤 섹터에 자금 훅 몰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CMO,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안에서의 그 소섹터. 그래서 요 소섹터 중에서 대장주 위주로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쵸. 대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종목별로 제 탑픽은 따로 이제 갖고 왔는데 뭐 ADC 탑픽, 그다음에 뭐 SC 제형병력 탑픽, 바이오시밀러 탑픽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바이오시밀러 CMO 탑픽은 CMO 대장이면 그분이 삼성 바이오스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스고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은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하시는 게 실적 가시화가 되면은 투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약간 좀 위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을 올해 상반기에 공부할 때랑 지금 공부할 때랑 차이가 뭐냐면 시장 규모나 마일스톤이 얼마 들어올지 요거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공부할 때는 이 알테오젠이 미국의 할로자임 있죠. 이 SG 제형 변경 탑2라고 하는데 할로자임이 완전히 그냥 경쟁에서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사견이 아니고 뉴스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알테오젠이 현재 1년에 기록하고 있는 매출이 1,000억이고 할로자임은 매출이 1조 원인데 알테오젠은 시총이 거의 지금 20조? 그렇죠. 30조 정도 되고 있고 할로자임은 8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알테오젠이 할로자임보다 매출이 10분의 1인데 시총이 왜 3, 4배일까라고 한다면 이미 시장에서는 이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을 20조. 알테오젠 제가 기억을 잘했네요. 알테오젠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알테오젠은 지금 이 키투루다와의 SC 제형 병행이 있지만 이 키투루다를 제외한 한 3, 4가지 기술 수출 이슈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올해부터 2028년까지 특허가 만료가 되는 빅파마가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되는데 이 정맥 주사가 아니라 그냥 혈액 이제 피부 피하에다가 주사를 하는 형은 아무리 어떤 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12개랑 다 제형 변경을 시도를 할 거다. 기술 이전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빅파마 블록스터 하나당 매출이 1조 원이 예상이 되니까 이 12개를 다 했을 때는 기술 이전 마일스톤만 12조인데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유한양이랑 오스코텍까지도 판매량에 따라서 일부 부분도 돈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여기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은 유한양행은 이 마일스톤을 수령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 차익이 나왔지만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구체적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C 제형 변경 관련 시장 규모를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올해 한 3월인가 4월 달에는 약 30조에서 40조 규모가 예상이 된다. 2028년
2018년 30조에서 40조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할로자임과 마일스톤이 이제 알테오젠이 반반할 거다 그러면 20조. 근데 지금 2028년까지 이 특허가 만료된 제약이 12개면은 이거를 다 SC 제형으로 하면은 12조. 그럼 나머지 8조가 이제 비는데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매출 나왔을 때는 뭐 매출 규모의 15에서 20%는 받을 거니까 뭐 네. 28년까지 뭐 매출을 20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예상되는 퍼가 1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보수적인 뷰는 100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보수적인 거는 이 시점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2028년에 SC 제형 변경 임상 끝나고 이제 기술 수출한 거에 대한 매출이 나올 건데 매출이 얼마 나올지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 블록버스터 12개를 다 따낼지도 불투명하니까 이 알테오젠을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 사셔도 되는데 몰빵은 당연히 안 되고 알테오젠을 사겠다고 했을 때는 지금 주가가 36만 원, 37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차트를 보시고 밑줄로 선을 그은 다음에 3번 분할 매수 하시는데 3번 분할 매수 하실 때는 비중을 20% 넘기시면 안 되고 이게 위험한 발언인데 28년까지 계속 저는 홀딩 의견 안 드리고 사고팔고이거든요. 사고팔고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가지고 밸류에이션이 됐을 때는 매도를 많이 좀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면 알테오젠은 그러니까 CDMO에서는 삼성바이오가 대장님이고 그죠? 네. 바이오텍에서는 알테오젠이라는 건데 근데 주가 오른 부분 이런 거 보면 과감하게 들어가긴 뭐하다 그죠? 그러면 대안은 뭐 대안이라기보다 바이오텍 같은 데서는 다른 기업은 뭐예요? 주목해 볼지. 지금 바이오텍 중에서는 ABL 바이오랑 한올 바이오 파마가 시가총액상으로는 부담되지 않은 가격인데 네. 이제 주가 위치도 52주 신고가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랑 매도가 번갈아 들어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또 리가캠 바이오가 눈에 띄더라고요. 리가캠 바이오는 저번 녹화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리가캠 바이오의 상황이 더 좋아졌습니다. 제가 리가캠 바이오 저번에 말씀드릴 때 얀센의 기술 수출한 신약 후보 물질 LCB84가 주요 경쟁 기업과의 이제 경쟁 구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 리타이어 했더라고요. 그래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누가 리타이어? 덴마크 기업인가 그랬었는데 경쟁 동일한 이 신약 후보 물질이 있었는데 그들과 같이 임상 중이었는데 이제 얀센 입장에서는 물론 이 리가켄 바이오 계약관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바꾸지 않겠지만 리가켄 바이오한테 단독 개발 옵션이 있었는데 네. 사실 경쟁 기업이 리타이어를 해버렸으면은 얀센 입장에서는 리가켄 바이오한테 단독 개발 옵션 행사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또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래서 기술 수출 금액이 얼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한 옵션 행사 시점이 2025년이고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9,400억 규모인데 저는 제약바이오의 리스크는 이거라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언제 들어오냐.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일스톤이 수령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구체적인 시점이 나오면서니까 리가켄바이오랑 알테오젠 같은 경우 동일하게 매수 의견은 둘이되 주가 위치가 부담되는 거 맞고 고평가 밸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잘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쪽에서 또 한 종목 관심 종목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탑픽은 한미약품을 보고 있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펩트론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너무 실려 있는데 이것도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펩트론이 얼마 전에 일라릴리랑 평가 계약 체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라릴리의 비만 당뇨 치료제가 투약 주기가 일주일인데 이 펩트론이 만들고 있는 약효 지속성 물질을 첨가하면은 1주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기 위한 평가를 들어가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 유상증자도 진행을 한 상황이고 원래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아니었는데 올해 2월 달에
시장 평가 우수 기업으로 특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부여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호재가 노출이 됐고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주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펩토로는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 권해드린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탑픽은 한미약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비만 당뇨 치료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당뇨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11월에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이게 패치형 비만 당뇨 치료제, 그다음에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를 또 이제 후속 투자 인사이트로 갖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임상 3상 발표하는 비만 당뇨 치료제 말고도 비만 당뇨 치료제 파이프라인 3개 더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경구용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송영숙 회장을 필두로 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국내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이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미약품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테마가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 아이언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티웨이 항공과 관련 있는 티웨이 홀딩스 관련이 있고 한미약품을 제가 경영권 분쟁 때문에 투자를 권해드린 건 아니고 한미약품을 일단 비만 당뇨 치료제로 공략을 하시되 이 경영권 분쟁 뉴스가 있었을 때는 좀 단기적 변동성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제가 뭐 이분들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기 때문에 누가 뭐 더 경영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한미 약품의 한미 사이에서 공부를 하면서 임종윤 형제와 임종훈 형제가 이제 뭐 아들이라서 경영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뭐 그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이제 둘째 딸이죠. 둘째 딸이 이제 근데 임주연 부회장이 제약바이오를 정통하게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공부했을 때는 아들분들이 좀 믿었지 않아서 약간 좀 따님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형제들이 똘똘 뭉치고 하필이면 신동국 회장이 아들 편에 쓰면서 이제 부결이 됐었는데 제가 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선배님들께 봤더니 뭐 임종윤 형제랑 임종훈 형제도 이 제약바이오 업력에서는 뼈가 굵은 분들이라 너무 그렇게 그 형제분들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고 물론 지금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더 임종윤 형제랑 이 송영수 회사 임주연 부회장이 걸어온 경영길 이런 것도 더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되냐에 베팅할 게 아니라 내가 이 한미약품을 비만 당뇨 치료제로 접근했지만 고려아연이나 이런 티웨이 항공이 강세를 보였던 약간 시장이 좀 하방 압력 받을 때 이 한미약품이 이 형제와 이 모녀지간 간의 경영권 분쟁이 터졌을 때 슈팅 나왔을 때는 그때는 좀 빠르게 익절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한미약품 오늘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탑픽은 한미약품이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